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전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 연말정산하실 때 어떤 것들을 내가 챙기면 좋을지, 그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내용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과연 뭐고, 그 다음에 내 소득에 대해서 매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실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거기에서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내가 세금을 얼마를 냈는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홈택스라던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실제로 지금까지 제출되어 있는 세금과 관련된 서류들, 그 다음에 소득 관련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올해 연말에 내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절세 상품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연말에 세금 납부 자료를 미리 모아서 연말까지 제출을 하면은, 근로소득자들은 미리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고,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은 5월 달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매년 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내가 이거를 잘못 올렸어요, 혹은 내가 올려야 되는 거를 못 올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실제로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수정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류가 났던 부분들을 정정해서 다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넘겨서 내가 뭔가 잘못된 세금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국세청에서 이제 각 지역별 세무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건데, 검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인적공제를 너무 초과해서 냈다거나, 아니면 중복해서 배우자랑 같이 동시에 똑같은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를 하시고 5월 달에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소득이 얼마인지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는 연간 받은 월 급여도 있지만 거기에 성과 상여금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기 전에 회사로부터 얼마를 받았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만 세후 내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현금흐름 관리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과세표준은 소득공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소득공제라고 하면은 내가 1년 동안 받은 소득에서 이 부분들은 소득금액으로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은 인적공제, 내가 만약에 혼자라면은 내 거 150만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외를 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끝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면은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세액에서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고 전부 다 차감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거를 기존의 원천징수로서 냈던 내가 기납부세, 월급을 받으실 때 거기에는 소득세 부분이 전부 다 차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냈던 것들과 실제로 내야 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내가 덜 냈다면 더 내라고 되는 거고요. 내가 너무 많이 냈다, 그러면은 환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최고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1,500만 원까지는 6%, 그 후에는 뭐 15%, 24% 이렇게 세율 구간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 구간을 내려오는 순간 이제 세금이 좀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세금을 낮추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를 가장 적게 줄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몰라서 놓치고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내가 지금이라도 활용을 해서 세금을 낮출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소득공제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 매소득,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세율이 뭐 15% 이하로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신경을 안 써도 되기는 해요. 뭐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자들이 원천징수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정부에서 내놓은 이제 뭐 표준표가 있거든요. 그 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뭐 10%에서 뭐 15% 정도를 원천징수로 걷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그 밑으로 내가 세율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너무 내가 세액공제를 더 받으려고 뭐 불필요하게 뭔가 상품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뭐 신용카드를 더 쓰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세율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세금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절반까지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내는 것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세금이나 아니면 준조세 성격의 그런 공공보험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꼭 챙겨야 된다. 소득공제를 높였을 때 뭔가 효과가 커지는 구간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뭐 연금저축도 마찬가지고 개인형 IRP도 마찬가지지만 13.2%가 세액공제율이기 때문에 내가 15% 구간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게 더 유리해지는 거죠. 소득 자체를 줄여주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없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샘플을 제가 하나 띄운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뭐 근무처별 소득명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맨 첫 번째 장이 주, 현재 근무지, 그 다음에 종, 이제 전 근무지, 이제 이직을 하시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8월 달에 이직을 했다 그러면은 종전 근무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받은 급여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상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총 소득이 얼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합계 금액을 보면은 내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이 얼마구나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세전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를 한번 옮기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기존 근무지에서는 인적공제 정도만 넣고 그냥 세금 계산을 했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해서 다시 한번 신고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뭐 비과세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식비나 교통비 같은 금액이 만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 현황을 종합해가지고 맨 밑에다가 적어줘요. 그래서 결정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다 해가지고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인 거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기존에 냈던 세금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봐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정세액과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이 똑같죠. 똑같아서 추가로 돈을 내거나 환급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해서 76번 항목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적히면서 다음 달 급여 받으실 때 환급되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환급받거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게 연말정산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시면 두 번째 장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은 소득공제, 오른쪽은 세액공제.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소득공제를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맨 위로 오면 종합소득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이 적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부분들을 전부 다 차감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결정세액이 얼마가 실제로 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을 보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세전 소득 기준으로 내가 매년 부담하고 있는 실제 세율이 몇 %나 될까? 그런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저게 10%대이거나 10% 안쪽으로 표시가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적게 내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죠. 세금 많이 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근로소득공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최대 70%부터 최하 2%까지. 그래서 금액으로는 350만원은 무조건 공제를 해주더라, 최소한. 그리고 최대는 2천만원까지는 어쨌든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입니다.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는 인적공제이고요. 내가 부양하는 우리 가족들, 그래서 기준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저게 과세표준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적공제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전부 다 합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 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더라. 그리고 추가공제는 그 부양가족이 경로, 그러니까 70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은 장애인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뭐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공제를 더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적혀 있고, 공적연금에 내가 부담한 연간 얼마였냐, 그래서 회사가 내준 거는 포함 안 되고요. 내가 낸 것만 포함이 됩니다. 내가 낸 것만 포함이 되고, 이분은 150만원을 내셨네요. 그러면은 회사분까지 하면 300만원을 내신 거니까 한 달에 25만원씩 보험료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입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거기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시면 나와 있는 그 금액, 내가 낸 금액, 회사가 낸 금액은 제외하고 내가 낸 금액에 대해서 소득에서 또 차감해준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도 내가 낸 부분에 대해서 차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보험료 중에서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내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차감해줍니다. 그 후에는 이제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뭐 주택자금에 대한 부분, 기부금 2월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 소득공제는 뭐 조특법이라고 하는데, 뭐 개인연금 저축, 이거는 지금 현재 판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001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시다면. 근데 거의 없겠죠. 아마 지금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 가입하신 분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건데 해당사항 없으신 거고,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는 예전에 가입하셨던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가입되신 분이 뭐 없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 납입한 게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내가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데 저 청약 가입하고 있어요, 왜 공제 안 돼요? 라고 하시면 내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미혼 근로자인데 실제로는 회사 때문에 회사 앞에 원룸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혼자 사시는데 주소지 이전을 안 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긴 한데 혹시라도 있다면 주소지 이전을 해서 내가 세대주가 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조합 출자 있는데 그거는 흔히 우리가 이제 벤처조합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 조합에 대해서 내가 출자를 했거나 투자조합 출자 뭐 이런 것들인데 잘 안 하시기는 해요. 간혹 소득이 높으신 분들 중에는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다. 왜냐하면은 3천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전부 다 차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신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재래시장, 그 다음에 교통비, 도서, 문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합쳐가지고 소득공제 해주는데, 금액은 500만원? 이 정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공제를 받고 난 이후에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이 확정이 되고, 이분 같은 경우 5,900만원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900만원의 세금을 내시오라고 계산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세액공제가 들어갈 건데,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50만원 이렇게 적혀 있죠. 50만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차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낳거나 아니면은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 해에는 당해년도에는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계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보통 58번에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개인형 IRP라던가 아니면은 DC로 퇴직연금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DC에 추가 불입을 하신다던가 실제로 내가 낸 돈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거고요. 연금저축은 보험사나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개인연금 가입하셨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 받는 거.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신설된 게 ISA 계좌가 만기가 되고 나면 보통은 ISA 계좌는 최소가 3년 동안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기를 3년으로 하고 3년 후에 돈을 찾았다. 그러면 그 돈을 찾은 즉시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데 내가 입금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대신에 ISA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직전 3년 동안 만약에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다. 그러면 가입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실손 의료비 보장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들인데 주의하실 점은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어쩌다 보면 계약자는 난데 피보험자는 배우자고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배우자가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면은 상관없겠지만 맞벌이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나 내가 장애인이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보험을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나 부양가족이 병원에서 쓴 비용들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대상인 자녀의 교육비 아니면 내 교육비 이런 것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부금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 그 다음에 지정기부처 아니면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받는 기부처,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에 기부를 한다던가, 종교단체에 기부를 한다던가, 11조나 이런 것들 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이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된 세액이 결국은 내가 실제로 내야 되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763만 원이 나왔는데 기존에 이미 냈던 게 763만 원이라서 더 내거나 환급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일단 소득공제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인적공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뭐 주택 담보대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그 다음에 청약,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공제를 해주는데 항목이 되게 적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액공제는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소득공제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고소득자한테 유리한데 항목이 적어요. 세액공제는 어차피 소득이 적던지 많던지 상관없이 무조건 율로 곱해서 뭐 12%를 세액공제를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니까 소득공제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율은 아까 보신 것처럼 6에서 45% 구간으로, 그래서 거기에다 지방세가 달라붙으면 6.6에서 49.5까지 된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까지도 최대한 세금으로 낼 수 있다. 세액공제는 세율이 낮은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소득이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는 소득세율이 6.6%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액공제를 12%를 세액공제 받으면 실제로 내는 세율보다 2배로 공제를 받는 거니까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의 혜택이 체감하는 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가산세 부분에 보면은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뭐 과소나 초과 환급에 대한 신고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인데 실수로 부모님을 양쪽에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렸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다 합산하고 이래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잘못하면은 가산세가 달라붙는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직전 5년치는 언제든지 과세당국에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신고한 거, 4년 전에 신고한 거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세금 내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정확하게 잘 계산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